지난 우리가 첫째 파리 강의 도시의 역사, 그 다음에 프랑스란 어떤 나라인가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파리가 어떻게 도시가 개조됐는가. 시테 섬에서 출발한 파리는 그동안 중세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789년 시민혁명의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파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100년 후인 1889년도에 에펠탑이 이제 건설이 됐죠. 그 와중에 이제 오스만이라는 시장이 파리를 대개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제군에서 암울한 시대를 보내다가, 그 이후에, 다시 도시를 이제 재생했는데, 다행히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파리는 한 번밖에 안 오고 그렇게 공습을 대단히 폭격을 안 했기 때문에 파리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도시로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프랑스는 그렇게 파리라는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기보다는 기존의 그 옛날에 중세나 근대에 졌던 건물들이 오래 유지되어 덕분에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로 남아있게 되고, 그 후에 2007년도에 이제 대단히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2001년도 고이즈미 총리가 도시재생 계획을 선언한 이후에 2020년까지 약 700개의 프로젝트를 해서 현재의 도쿄를 만들었다면, 현재의 파리의 도시는 2007년부터 그런 도시재생 계획을 시작해서 만들었죠. 최근에는 2030에서 일드 프랑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파리뿐만 아니라 파리 전체 주변의 도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쾌적한 파리, 지속 가능한 파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는 파리의 주요 명소입니다. 여러분들 늘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 파리를 많이 다니실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떤 곳을 가는지 또 한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챗GPT, 저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하여튼 AI의 힘이 이렇습니다. 제가 파리를 그리는 이창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서 어저께 제가 챗GPT에 야 너무 통통하다 나왔는데, 하여튼 에펠탑과 파리 하면 상징하는 게 센강과 몽마르트 언덕이겠죠. 그 대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리를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파리라는 도시가 한번 보겠습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Eux voient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Les fous rires sur ces marches résonnent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et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파리 다 다녀오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파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이거 한국의 그 젊은 가수고 여자 가수가 부른 겁니다. 사랑이고 뭐 파리 바게트, 바게트 뒤에서 파리 바게트를. 어? 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영상 노래 괜찮죠?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예, 차분하면서도 파리를 잘 나타낸 동영상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는 제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어딜 가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도잖아요. 지도. 그죠? 막 다니면 거기가 거기 같고 유럽 도시가 그래요. 항상 머릿속에다가 가시기 전에 지도를 항상 이 지도는 5유로밖에 안 됩니다. 이 지도 회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업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이렇게 옮겨와서 제가 직접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로 센강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샹젤리제 거리 있고 에뚜알 개선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몽마르트 그죠? 안도 있고 또 올해 9월에 문을 닫아서 2030년에 다시 오픈하는 퐁피두 센터가 있고 시태섬 중앙에 노틀담 대성당이 있고요. 그 남쪽에 이제 빵테옹 우리 같으면 현충원 같은데 있고 제일 높은 몽마르스 타워 늑상부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늑상부르 정원 지난주에 랜드마크 때 소개했던 리브고시 쪽에 강의 왼쪽에 있는 프랑스 독립동인가지라든지 옛날에 보르도나 프랑스의 와인을 운송해서 보관한 베르스빌라즈 지역에 지금은 도시 재생을 해서 상당히 예쁜 레스토랑도 있고 편집샵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마레지구를 르비라고 그랬죠. 르비 있는 마레지구 최근에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죠. 우리 같은 홍대 같은 부티크 샵도 있고 맛있는 레스토랑도 있고 뭐 피카소 미술관도 있고 그런 지역을 이렇게 있습니다. 요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요 정도만 이렇게 아셔도 프랑스의 이 대표적인 관광지를 가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프랑스 파리 하면 뭐죠? 역시 일본이 루브르 박물관이겠죠. 첫 번째 루브르 박물관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오셨죠. 한 번 가가지고는 사실 이 루브르 박물관을 알 수 있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너무나 방대하고 약 46만 점의 박물관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미술관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여러분이 큐레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옵션이 두 번째 요새는 가면은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림이나 그런 어떤 전시물 앞에 가면 딱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이 있는 전시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한국 분들 보면 바쁘니까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어디 있는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해놨어. 몇 번에 몇.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렇게 지도에 보면 어디에 모나리자가 있고 어디에 다비드가 있고 쫙 해놨어요. 되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차분히 처음에 딱 가셔서 이 한국 코리안 가이드 있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한 10분간 쭉 보세요. 막 다니면 이게 사람이 계획하고 어딜 다니는 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저는 어디 미술관 박물관 가면 꼭 이 배치도를 항상 컬렉션 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서 이 그림 못 봤는데 한 번 가지고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을 봐도 뭐 개인적인 얘기면 제 딸이 파리에서 인턴을 대학교 때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근데 인턴 장소가 루브르 박물관 앞 근처였어요. 근처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또 미술도 전공했지만 3개월 동안 무려 루브르 박물관을 50일을 갔다고 하더라고. 바로 앞이니까. 그래도 다 못 봤대. 너무 하나씩 봤을 정도로. 또 이게 한글판도 돼 있고, 또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판도 돼 있습니다. 전 루브르 박물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르미타주라는, 그리고 러시아죠. 페테스부르크, 레닌그라드에 있는 에르미타주 여름 궁전이든지 영국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뽑힌다. 그래서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프랑스 성의 중심지였던 루브르 궁전이었죠, 옛날에. 1793년도에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루브르 박물관이 정정이 되겠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1989년도에 이 1989년도가 뭔지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78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시민혁명이 있었죠. 1889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89년도에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거. 그죠? 그럼 그게 100년 지나서 만든 거잖아요.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1989년은 얼마 되신 거예요? 얼마나 됐을까? 200년 된 거잖아요. 시민혁명의 100년 뒤가 에펠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0년 되는데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200주년을 맞이해서 루브르에 이게 옛날에 왕궁인데, 엔트런스 게이트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을 한 거죠. 루브르 박물관에 어떤 상징적인 걸 만들어서 200주년을 맞이해서 하자. 그래서 아이엠페이는 중국계 미국인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공모에 당선된 게 바로 피라미드의 게이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브르를 가시면 전부 일로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 전에 다른 게이트 좁고 그런 데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되게 지하 공간에서 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789년 시민혁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나 파리의 역사에서 시민혁명. 그 다음에 모르죠. 이제 2089년도에 최인영 대표님 뭐가 또 이제 300주년에 될지 I don't know. 그때까지 제가 안 계고 최 대표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여 평에, 그리고 세계동입니다. 실리관, 드논관, 리셜관. 제가 나눠드린 그 레이아웃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개의 전시관이고요. 이집트, 고대, 근동,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로마, 이슬람, 조각 전시관, 작품 전시관, 그리고 해야관, 파나 소묘관, 이렇게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절 이후 지구상 가장 많은 소장품을 보장하고 있으며 약 47만 점. 대부분 식민지에서 주세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내놔. 그래서 가져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루브르의 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 리우밍페이의 작품이고 1983년부터 1989년이다.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음에 가신 피라미드, 이게 200주년에서 만들었구나 하는 걸 보시고, 약 673개의 유리를 만들었다. 들어가서 이제 내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빛이 반사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미술 아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윤희 대표님처럼 아트에 조예가 깊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게 모나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밀로의 피너스, 그 다음에 신발 나이키가 컨닝한 사무르케 니케, 그죠? 그 다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황제 나폴레옹 1세 대관식. 항상 가면 봐야 되는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럼 모나리자라는 걸 여러분들, 그 사진 찍기 너무 어렵대요. 사람 많아가지고, 그죠? 딱 앞에서 사진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 그래. 하여튼, 근데 항상 가면 사람이 많더라고. 작년에도 가면. 그래서 대부분, 좀 멀리서 보고 가야지. 몸싸움을 해야지, 이 문화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실, 여러분, 르네상스의 3대 천재 미술가 누구겠어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죠? 피렌체를 베이스로 한. 근데 이 그림은 또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이분이.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와 1세라는 프랑스의 왕이 이태리를 침공했을 때, 상당히 그 이태리 피렌체의 유명한 천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는 당시에 이태리 그 화가들을 많이 프랑스로 불러가지고, 그런 작품 전시회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져온 작품입니다. 프랑스와 1세가 가져온 작품이라고 하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보면, 회장님, 그 당시는 여성들이 요새 보면은 피부과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윤희 대표님. 많이 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상당히 미인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가만 보면 모나리자에 여기에 눈썹이 없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눈썹이 없는 게 미인이거든요. 그 여성들은 다 면도하는 거죠. 없는 거예요, 미인이. 당시에.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그래서 모나리자도 역시 이 작품 1500년대 초에 그렸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라고 하고, 두 번째로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밀로의 이제 비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니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역사적으로 보면 승리의 여신인데 여자가 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그죠? 대부분 그리스는 이제 승리의 여신을 날개가 있는 걸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 날개가 있죠. 그죠? 날개가 있고, 여기 이제 가시면 가보신 분 있지만, 이게 떨어졌는데 손이 이렇게 왼쪽에 전시가 또 돼 있죠. 손 하나가, 그죠? 손 하나가 전시가 돼 있고, 됐습니다. 이 세 개, 꼭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걸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비드죠. 다비드가 그린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그죠? 교황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자기 부인한테 씌워주는 장면. 그죠? 제가 이제 사진을 찍다가 너무 커서 잘랐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다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다비드가 또 그린 게 나폴레옹을 위해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줬어요. 왜냐하면, 다비드가 감옥에 있을 때 나폴레옹이 좀 도와줘서, 이렇게 구출해줘가지고, 그 인연으로 다비드가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나폴레옹 사진이 뭐 있죠? 말 타고 알프스를 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이 아마 내가 알기로 두 개인데, 하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고, 벨베데레 궁전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저쪽에, 어디야, 우리,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벨베데레에 있는,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는 사진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을 다음 주에
다다음 주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그림도 이제 그러면 시민혁명과 맞물려서 많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작가는 아마 들루크루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제일 유명한 거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에 일으켰던 그때 함무라비라고 법전이라고 그저 돌에다가 까만 돌에다가 이렇게 새긴 거 기억나세요? 까만 돌 함무라비 법전 기억나시죠? 이철 대표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함무라비 법전 보신 분 루브르 가서 회장님 보셨을 것 같은데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실 대표님 왼수지간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상해를 가했어. 상처를 줬어. 그러면 왕이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또 그런 그 동일한 상해를 동해형법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똑같은 상해를 주는 거야. 제가 한 대 쳤어.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가장 유명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 여기서는 내가 이제 이 박물관 큐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 말고도 엄청난 많은 그림과 회화와 조각들이 많죠. 루브르 박물관이 여러분들 가시면 저는 박물관이나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술관을 여러분들 가실 때 꼭 오전에 가시라고 이 설명 좀 드려요. 오전이 일찍 제일 한적하고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8시 반이나 9시에. 왜냐면 대부분 여러분들 여행을 다시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오후에 밥 먹고 무슨 그러다 보면 미술관 박물관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한 2시간보다 야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미술관 박물관은 가급적 스케줄을 잡을 때 장순영 대표님 오전에 잡아주세요. 오전에. 네.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 아니 여행사를 하시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하고 콩코드 광장 사이에 상당히 넓은 띨르리 정원이 있죠. 파리 중앙에 시민들의 휴식처 같은데, 그죠? 우리 같으면 강북의 용산 시민공원 정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길이가 1km, 넓이가 100m 이상 정원. 이 안에 이제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죠. 옛날에 오랑주리라는 데는 원래 궁전이었어요. 조그만 궁전을 갖다가지고 그래서 미술관으로 만든 건데, 여기도 이제 카트린 드메디시스라는 왕비가 궁의 정원을 만든 것이죠. 왜냐면 루브르가 옛날에 왕궁이었으니까 왕궁의 정원을 왕비가 만든 정원이다. 그 다음에 가시면 좀 지리적인 개념을 설명하면 개선문이 이쪽에 있고요. 이건 제가 챗 GPT로 그린 거야. 찔리리 이거를 이 거리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 내가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챗 GPT한테 개선문서부터 찔리리 정원까지의 저 대강 조용한 거를 한번 그려봐.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랑빨레가 있고 부티빨레가 있고 샹젤리제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파리 샹젤 거리에 이제 일러스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역시 과학의 힘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띨르리 정원이 있고 다음에 이제 콩코르드 광장, 파리 역사와 혁명의 심장이죠. 바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됐던 거, 비헤드라고 이제 영어로. 그래서 띨르리 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고, 1755년 루이 15세의 기마장 장식을 위해 루이 15세의 광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화합을 상징하는, 왜냐면 피해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3년에 루이 16세, 그 다음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참수된 현장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띨르리 공원에 쭉 걸어서 샹젤리제까지 걸으시면 돼요. 되게 걷기가 잘 돼 있고요. 샹젤리제 제일 많이
가시죠. 샹젤리제 갔다 오셨나요? 안 가셨습니까? 아, 갔다 오신 분. 네? 파리 하면 뭐 제일 여기를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으로 구분하죠. 여기를 안 간 사람은 파리를 안 간 사람이고, 여기를 간 사람은 파리 안 간 사람. 여기 안 간 사람은 프랑스를 간 사람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약 2k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km인데, 여기 이 개선문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 거리 중 하나인데, 여기도 파리, 마리드 메디치 왕비 산책길을 만든 게 특히이고 최초의 유럽의 역사에서 이런 옛날에는 마차가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차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하고 축을 크게 연결한 최초의 되게 넓은 도로의 어떤 도시계획의 한 시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밤이 되면 가로수에서 치는 작은 전구로 거리가 연출되고 상당히 많은 부티크샵이 샤넬이나 여러분 루이비통이라든지 또 여기 앉아서 군데군데 커피도 한 잔 마시며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은 또 우리 광화문처럼 데모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파리에서 데모하면 다 여기 와서 우리 시청처럼 이게 데모를 하고요. 그래서 요 거리죠, 그죠? 약 2km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이 개성문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 대부분 여기 와서 사진을 많이 찍죠. 여기서 찰칵 가운데에서 그죠? 많이 찍습니다. 자, 이게 어딘가요? 윤희 대표님 누구세요? 쿠사마야. 루이비통 제가 지나가니까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의 건물을 전부 다 쿠사마야의 건물을 루이비통의 매장을 또 매장도 있고 샤넬 매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문이죠. 다음에는 높이 51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45m. 그래서 나폴레옹 1세가 1806년도에 당시에 이제 당시 그쪽에 국가적인 형세를 보면 왼쪽에는 영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프로이센 지금 독일하고 또 러시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중간에서 있었고 그래서 영국하고도 상당히 전쟁을 해야 되고 오른쪽에는 프로이센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그런 형세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민혁명 이후에 나타난 게 짠하고 나타난 나폴레옹이잖아요.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투를 했지만 그 당시에 프로이센하고 러시아 연합군하고 바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우스토리치 전투에서 병력이 2배 많은 적군하고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죠, 사실. 그 당시 프랑스군이 4만 명인데 저쪽에 프로이센하고 러시아군은 약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그렇게 많이 안 다치고 안 죽고 거의 적대국이었던 프로이센, 독일 하고 러시아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워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죠.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도 이제 프랑스를 2차 세계대회 점령하고 딱 자기가 개선문처럼 여기를 와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광장을 두고 12개의 도로가 뻗은 모습이 별 모양을 연상시켜 프랑스어로 별을 따는 게 에뚜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불어 여기 좀 하시는 분, 우리 신부사님 불어 좀 하니, 회장님 불어 좀 하시지 않아요? 네? 봉주르 뭐 이런 거. 그래서 에뚜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여기 올라가요. 이 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혹시 가시게 되면, 이쪽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서 안 갈 거예요. 야, 가지 말자 그럴 거예요. 맞죠, 장선영 대표님? 아니, 왜냐면 여기가 이제 차가 빡빡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널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시려면 여기 이쪽에서 지하에 들어가야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진 않아. 찍고 가자. 그래서, 근데 올라가시면 나폴레옹 시대의 128번의 전투의 명칭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58명의 장군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최근에 1차 세계대전 추정 기념일에 무명의 군인들이 안장이 되어 있고 또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불꽃이 항상 이 앞에 켜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는 뷰가 저는 물론 에펠탑에서 올라가서 뷰를 보는데 상당히 파리 전체를 조망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꼭 추천합니다. 강추. 그래서 12개의 방사형 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샹젤리제 대로죠. 2km. 그래서 요 위에 사람들의 여기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동서남북. 자. 제가 파리 올림픽 때 찍은 사진이 작년에 요 바깥에서 이 올림픽 상징하는 거기서 찍은 몽마르트 언덕. 네? 날씨가 제가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비도 안 오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에펠탑 나죠. 프랑스와 파리 상징. 파리 하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펠탑이잖아요. 그죠? 이 에펠탑 상징이죠.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건축 공모전에서 기스타브 에펠이죠. 그래서 1887년에 공사 시작해서 1880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건립 당시에는 이 건물이 되게 흉측하다고, 그죠? 파리 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짓다가 흉물이다 그러고 공사가 스톱이 되고 그래서 초기에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투자하는데. 그래서, 구스타프가 에펠이 그러면 30%만 대주고 나머지 70%는 내가 파이낸싱을 할게. 그래서 구스타프 에펠이 엔지니어가 자기가 파이낸싱해서 대신 반대 20년간인가요? 운영권을 나한테 줘라. 근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불과 3년 만에 돈을 다 뽑아서 하루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오니까 입장료 수익이 그래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입장료를 해서 그래서 건립 당시에 많은 목파상도 반대하는 시민과 유명해서 많았는데 나중에 선풍적인 인기가 들었죠. 그래서 1920년대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이 들어서 약 40년간 세계 최고의 높이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각 정각부터 약 5분간 2만 개의 전구가 반창이죠. 잘 못 맞출 거예요. 그 반짝반짝하는 거. 그 반짝반짝하는 동영상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윤희 대표님하고 그때 파리 갔을 때 한번 뵀는데 그걸 못 찍어서 제가 보내드린 적 있죠. 보내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몇 시간에. 그래서 높이가 324m, 1, 2층과 꼭대기로 이뤘고, 2층에 미슐랭 스타 젤베린 레스토랑도 있고 선물 가게 등이 있습니다. 또 꼭대기엔 전망대, 샴페인 펍에 구스타프 에펠 사무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세니까 녹슬잖아요.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도색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파리 가시면 또 아까 말씀드린 샹젤리제 거리를 안 갔거나 에펠탑을 안 올라가면 프랑스를 간 거지 파리를 안 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파리에 여러분들이 주요 명소나 이런 데 가시려면 파리도 적어도 파리 시내에서 5일 이상은 이렇게 계셔야 이렇게 어느 정도 보실 수 있고 최소 5일. 최소 5일. 에펠탑 2층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거기서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에펠탑에서 지금 파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다음에 센강, 그죠? 우리 뭐 한국의 서울에는 한강이죠. 런던은 테임스강, 다 강이 있잖아요. 여기는 센강이죠. 그래서 약 37개,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폭이 넓지 않은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아름다운 정관이 유명하죠. 그래서 37개의 다리가 있는데, 다리의 대표적인 다리가 뽕네프, 뽕데자르, 알렉산드로 3세 등이 있습니다. 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뽕이 다리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그래서 뽕이라는 얘기를 앞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37개의 다리가 이렇게 있고, 루브르 박물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뽕데 아트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3세의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뽕네프, 새로운 다리, 뉴랑 뜻인가 봐요, 이게. 네, 그래서 새로운 다리, 시테섬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테섬이 이제 노틀담 성당에는 그래서 16세기에 파리의 최초 돌로 지은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람선 선착장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 3세, 그 다음에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을 기점하기 위해서 착공했다면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고 아답다고 하죠. 그래서 천마 조각상이 이렇게 있고. 근데 파리는 이게 센강 보면 이게 밑에 다 연결해서 걷게 돼 있어가 참 좋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조깅 많이 하시죠. 가시면. 뽕데자르, 예술의 다리. 바로 루브르 박물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다리라고 하고 또 연인들의 다리라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연인들의 다리 하면 뭐가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열쇠가 많죠. 열쇠.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버스킹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기 와서 걸으면서. 그 다음, 알마 다리죠, 알마. 크림이라는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 나폴레옹 3세가 만든 다리인데, 이 알마 다리는 다리가 어떤 의미에서 나폴레옹 3세의 전쟁 기념보다는 이 근처에 1997년도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를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근처라서 더 추모 장소로 되게 유명한 거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에 그레빌 다리. 이게 여러분들 뭐로 보이시나요?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꼴마르, 알사스라는 도시를 오늘 마지막에 잠깐 설명할 텐데, 알사스라는 도시의 콜마르 지역의 주식조각가 프레드릭 오피스 바르톨리의 작품에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 작품이 있죠. 그래서 1889년 미국이 보낸 프랑스 혁명 100주년 축하 선물로 원래 에펠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있는데 1937년도에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맛보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펠탑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걸어서 오셔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의 불꽃이라고 다이애나 황태자를 추모하는 장소인데 프랑스와 미국 간의 우호의 상징으로 100주년을 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립이라는 창간 잡지의 100주년 파리의 기념비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자유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과 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횃불입니다. 근데 헤롯 백화점, 런던 헤롯 백화점 오너의 아들이었던 도디 알파에드하고 그런 다이애나하고 연인 사이를 취재하기 위한 파파라치 기자들을 피해서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그 다음에 레미제르라고 썼던 빅토르 위고의 어떤 추억의 장소라고 하죠. 그래서 말에는 원래 늪이라는 뜻이죠. 늪의 지역인데, 원래 18세기까지는 말씀드렸죠. 루브르가 되게 궁전이었잖아요. 그럼 왕이 살았죠. 그러면 왕이 살면 신하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정도 살아야 되고 자의정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 여기 말의 지역에 위치하게 살았죠, 옛날에. 그 이후에 이제 시민혁명이 이후에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쫓겨나고 귀족들도,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와 수공업의 거주지가 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유태인들이 거주구역이 번성했죠. 왜냐면 유태인들이 되게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수공예품도 많이 하고, 금은보석도 많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들은 대부분 남쪽 그 생제르맹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편집샵, 공방, 부티크숍, 예술 아티잔들의 명소로 역사적으로 건축의 명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1750년대 오스만 시장이 도시 재생의 원조 사업을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바로 마레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프랑스 정부 법에서 문화유산법으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마레지구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시죠. 이 마레지구의 골목길, 되게 좁은 골목길의 모습이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파리시청, 그죠? 1870년대 파리 코미테 화재로 전소되었지만 1882년도에 봉헌됐죠. 상당히 이 앞에 광장이 있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죠. 또 내부에 들어가면 많은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 시청 앞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항상 1년 내내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카소 미술관이 있습니다. 피카소 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분이? 스페인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미술관이 두 개죠. 바르셀로나 가시면 피카소 미술관이 있지만, 여기도 가면,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 화가지만, 여기 마레지구에 피카소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피카소의 작품도 볼 수 있지만, 생전에 썼던 어떤 일기라든지, 그런 소품들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197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이 프랑스 정부에 기속되었다가, 현재 1985년 17세기 전 샬라 호텔에 미술관이 들은 거죠. 원래는 호텔을 갖다가 미술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피카소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미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시면 이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구도를 잘 못 찍어. 피카소 그림 같죠? 그 다음에 이게 베아시브 백화점인데, 가장 말해주고 시청 오른쪽 코너에 두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이에요. 우리 명품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캐주얼한 젊은 사람들이 가는 패션 잡화, 화장품, 주방용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이점에 있습니다. 바로 말해주고 입구에 들어가 있죠. 근데 보수광장,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에 하나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르를 썼던 위고의 생가가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1605년부터 1612년 앙리 4세에 의해 르네상스 스타일로 건립이 되었고,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입니다. 이것도 파리의 시민혁명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서 그 보주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보면 1789년 시민혁명 당시 보주현이라는 데서 자발적인 세금을 납부하고 의용군을 보낸 거죠. 그 기념으로 보주광장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네이밍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1789년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 100번 더 얘기한 것 같아. 1789년. 우리 임진왜란 예우고 있잖아요. 몇 년도? 159 있네. 1592년. 역사 선생님이 임진왜란 159 있다. 1592년. 그래서 잘 안 해보시는데 1789년이라는 숫자가 1789, 그죠? 이제 다 아시겠죠? 프랑스 시민혁명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 노틀담 고추 네미제라브 적지 빅토르 위고 생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 왔어요. 17세기에 지어진 저택이고, 1832년부터 1848년까지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에 관련된 자료와 유물을 전시해서 복원한 박물관이라고 하고, 노년까지 인생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여기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니까 잘 찾아서 들어가서, 빅토르 위고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해. 파리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가지고 했던 바스티유 광장이죠. 제가 올림픽 때 갔기 때문에 올림픽 사이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바스티유 컬럼이라고 하죠. 기둥입니다. 215m.
바스티유는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세기 영국과 파리의 동쪽을 지키는 성체로 지어졌고 루이 13세의 감옥으로 사용됐습니다. 1789년 다시 한번 나옵니다. 7월 14일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나타나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으로 시작이 됐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파리 시민의 그 루이 16세가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영국에서 강의를 했지만 마그나 카르타라고 의회에서 대헌장이죠. 그레이트 차터라고 하는데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거나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만든 게 바로 영국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마그나 카르트,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차터라고 하는데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일어난 배경이 프랑스도 당시에 그런 왕이 집권을 했지만 왕이 너무 과도한 세금을 걷고 하니까 세 개의 군으로 나죠. 하나의 세계 측으로 나서 그 상부회의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거는 당시 이제 종교가 카톨릭이 있으니까 성직자 집중 제1그룹, 2그룹은 왕을 포함한 2그룹, 3그룹은 부르주아. 쉽게 그 당시 부르주아라는 용어가 성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르주아 하면 되게 잘 사는 사람, 프롤레타리아 하면 되게 못 사는 사람, 계급적으로 나누는데 원래 시작은 그게 아니라 성 바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인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돈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그런 상인과 시민이 이제 세 그룹이 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근데 시민들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법을 정하니까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따로 회의를 하고 국민의회를 만들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우리 바스티유 감옥을 쳐들어가서 억울하게 잡혀갔던 민주주의 투사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하게 된 그 역사적인 현장이죠. 제가 말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쌍스 저택에 되게 좀 감명을 받았어요. 미술관인데 되게 예뻐요. 그 보니까 현대 미술관에 관련된 책만 딱 있더라고. 다른 책은 현대 미술관에. 그래서 들어가면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문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해놓고, 여러분들 쌍스의 대주교가 거주했던 지역을 미술도서관으로 이렇게 개조했어요. 한번 여러분 가시면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지만 안에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라는 거는 어떤 도시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리도 보면 파리의 도시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하고 보존하고 설명해 주는 데가 바로 까르네 발레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난 파리의 도시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파리 기원부터 현재까지 파리의 역사를 소개하는 파리 시립박물관을 꼭 가보십시오. 제가 여기를 가기 위해서 몇 년간 트라이 했는데 2년간 공사를 해가지고 계속 못 가다가 작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념품, 또 역사적인 그림, 조각품, 18세기의 가구와 장식품, 예술작품, 판화 등 다양한 주제의 컬렉션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루이 16세.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누굴까요? 그의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꽁시에르 궁에 갇혔다가 이제 단두대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르빌라주 생폴인데 크지 않습니다. 되게 조그만 골목 안에 다양한 미술관, 골동품과의 편집샵, 여러 레스토랑과 바가 어울려있는 조그만 단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다 샵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가에 패션 부티 갤러리 에티크숍 서점들이 아기자기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데입니다. 생자크탑은 후기 고딕 양식으로 지은 상징적인 어떤 탑인데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좀 파괴돼서 이게 높은 탑이에요. 뭐 특별한 의미는 이렇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피에르 가르덴, 제가 고등학교인가 대학 때 피에르 가르덴 가면 되게 좋은 피에르 가르덴 아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제 기억. 지금은 피에르 가르덴 가면 약간 좀 이렇게 루이비통 샤이였는데 그 피에르 가르덴의 박물관이 또 거기 있어요.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 있어요. 말해주고 들어가서 한 100m 가면 우측에. 그래서 여러분 60년대 아이코닉한 디자이너들이 마네킹한테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인터넷 찾으면 맛집도 있고 편집샵 이런 곳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있습니다.